잘 보이실까요? 네네네네. 네, 제대로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해보주세요.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금일 학위 청구 논문 심사를 맡게 된 최현우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서동건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심사에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액체 생성 기반의 바이오마커 프로파일링을 통한 폐암 정밀 진단입니다. 발표 자료의 구성은 모티베이션, 메저먼트, 어널리시스, 디아그노시스,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티베이션입니다. 폐암은 5년 생존율이 38.5%로 굉장히 낮지만 1에서 2기 조기 정밀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충분히 생존율을 올릴 수 있어 정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암입니다. 이러한 폐암의 조기 진단의 경우 저설량 CT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폐암 가능성이 높으면 정밀 진단을 위해 조직 생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저설량 CT의 위양성으로 인해서 보다 편의성이 높으면서 정확도가 높은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오는 후보 중에 하나가 리퀴드 바이옵시입니다. 리퀴드 바이옵시는 모세포에서 유래된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에서 확보함으로써 저침식적으로 편의성이 높고 세포의 직접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어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 생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백질 형태의 바이오마커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메타볼리즘과 개개인의 성별, 식습관, 나이 등에 따라 그 편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바이오마커만으로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표와 같이 굉장히 낮은 진단 정확도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바이오마커의 연관성을 활용하여 진단 정확도를 올리려는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엘라이자의 경우에는 낮은 정확도와 좁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이고 있으며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의 경우 많은 시료 요구량과 긴 시간 소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빠르고 적은 샘플 소모량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측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중 바이오마커 측정 기술을 통해 기존 기술의 단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다중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확보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 바이오마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기존 액체 생검의 낮은 정확도를 개선하여 높은 정확도의 폐암 진단뿐만 아니라 세부 암종 기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액체 생검 기반의 다중 바이오마커 정밀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이오마커의 측정입니다. 다중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방식들의 경우 다중 바이오마커 측정에 있어서 개별 바이오마커들을 따로 하나하나씩 측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느리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면 간편하고 빠른 측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바이오마커 라만 신호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한 정량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마커의 라마 신호를 얻게 되면 살개 신호뿐만 아니라 안티바디, BSA 신호도 함께 포함돼서 디텍션 되게 됩니다. 저는 이를 티스니와 SVM, 서포팅 벡터 머신을 이용한 분류기를 통해서 동시 측정된 신호에서 사개 신호만을 얻어내고 해당 신호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정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저는 BSA만의 신호, 안티바디만의 신호, 그리고 타겟만의 신호를 측정하였고, 이를 2차원 평면상에 위치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신호 간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티스니를 통해 유사성이 높은 신호끼리 그룹핑을 진행하였고, 최적의 그룹핑을 해서 구역화를 통해 타겟 신호만의 영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그 티스니 결과 러닝 레이스에 따라서 점점 부분이 점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선은 티스니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스 800에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SVM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구역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클러스터링 결과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안티바디나
타겟 같은 경우 다수의, 다수의 신호가 BSA 영역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판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기판의 특정 영역에 안티바디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단백질의 비특이적인 결합을 막기 위해 처리된 BSA가 과도하게 부착되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파괴 신호의 경우 안티바디 신호 영역에 해당하는 신호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는 모든 항체의 학원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왼쪽 피규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농도급의 타겟 물질의 신호를 투영하였을 때 농도가 진해질수록 점점 타겟 영역에 해당하는 신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에서부터 100 피코 100 펜토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정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엘라이자가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에서 0.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까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정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는 4개의 폐암 바이오마커를 대상으로 정량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바이오마커는 CEA, 사이프라, GCC2, 그리고 SCCAG입니다. 모든 바이오마커에서 기존 엘라이자보다 지금 밑에 있는 칼리브레이션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기존의 엘라이자보다 더 낮은 농도인 100 펜토그램 per 밀리리터에서도 정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개발한 신호 분류 방식은 다양한 단백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서도 다양한 타겟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에서 보이시는 사진처럼 3웨이 채널을 이용하여 CEA 그리고 EGFR 항체를 동시에 처리한 기판 위에 부착하고 CEA, BSA, EGFR을 동시에 흘려준 뒤 신호 바이오 칩을 제거를 하고 골드 서브스트를 제작을 한 뒤 신호를 분석한 결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컬러풀한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정량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 임상 샘플을 활용하여 다중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정상인과 폐암 환자에서 폐암 바이오마커 4종에 대한 정량 패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그 뒤에 애널라이시스를 넘어가기 전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바이오마커들의 경우 김영호 교수님과 협업을 통해서 인상적으로 유의미한 AUC를 보인 4개 바이오마커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에서는 NSCLC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SCLC 바이오마커인 NSE는 제외하였으며 GCC2의 경우 엑소소말 GCC2가 아닌 혈장에 존재하는 GCC2를 활용하여 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식입니다. PCA 베이스 우선은 이렇게 확보된 다중 바이오마커 정량 패턴은 기존의 싱글 바이오마커처럼 특정한 기준점, 스레쇼를 이용하여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고도한 분석 방식을 필요로 하며 저는 이를 위해 다중 바이오마커 프로파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다중 바이오마커 프로파일링에서 필요한 것은 시상적인 연관관계를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바이오마커 조합에 따른 PCA를 진행하여 정상 대조군과 암 환자의 군집을 확보하고 군집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 샘플을 PCA 플레인에 투영한 뒤 각 군집과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에 가깝고 멀음을 이용해서 정상과 폐암을 구분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애니메이션은 그 헬시 컨트롤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PCA를 통해서 헬시 컨트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선 그 위치를 잡습니다. 이후에 캔서 페이션트의 정량 패턴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군집화가 가능합니다. 이후 업론 샘플을 플러팅한 뒤 해당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그 측정된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0.5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헬시 컨트롤과의 거리가 더 멀면 캔서라고 판단하게 되고 헬시 컨트롤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헬시라고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용한 PC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이오마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4가지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여 나올 수 있는 15가지 조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PCA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환자 한 명당
환자 한 명당 15개의 지표를 확보하였고, 이들 중에 어떤 조합이 더 중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각 조합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한정된 질문들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쥐, 소, 비둘기, 키위새가 존재할 때 조르만을 고르고자 하며 질문 상자에는 날 수 있는지, 날을 낳는지, 동굴에 사는지, 그리고 날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왼쪽 틀이 1번처럼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면 박쥐와 비둘기는 같은 종으로 묶이게 되고 소와 키위새는 또 같은 종으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정확한 질문을 해주게 되면 한 번에 조류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의 동물 집단을 조류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좋은 질문은 알을 낳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이를 바이오마커에 대한 이용한 태암 진단으로 생각해 보면 지문 상자에 드는 질문은 앞서 진행한 15개의 개별 조합에 대한 PCA상에서 거리가 0.5보다 크냐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합으로 암 환자를 많이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조합은 높은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랜덤 포레스트의 특성을 이용해서 중요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확보하였습니다. 폐암과 정상인 사이를 구분하는 데 사용된 가중치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사이프라, SCAG, CEA 조합이 가장 중요한 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얻은 가중치를 이용해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전체 거리 평균에 대한 하우스 매트릭스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진단 정확도가 0.775에서 0.875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이용하여 세부 암정과 기수 구분에 대한 가중치 또한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이하게도 이제 서브 타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평상피 세포암의 특이적인 바이오마커인 사이프라와 SCCAG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수 구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수 구분에 있어서 폐 선암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이프라와 SCCAG가 아닌 GCC2와 CEA의 연관성이 좀 더 가중치가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중치를 상대적인 거리를 적용하여 진단 정확도를 확인하면서 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폐암 진단의 경우 AUC 값이 0.9289였으며 ACC 애큐레시는 87.96%였습니다. 암종 구분의 경우 AUC 값이 0.88, 애큐레시 값은 83% 정도로 정확도로 구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수 구분의 경우에는 AUC 기준 0.887로 ACC 기준으로는 82.5%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다중 바이오마커 측정을 통해 혈액 내 바이오마커를 측정하고 정량 패턴을 확보하고 이후 확보된 정량 패턴을 이용해서 가중치 조사를 통해 프로파일링을 통한 폐암 진단 정확도는 87.5%, 폐암종 구분 정확도는 83%, 기수 구분 정확도는 82.5%의 높은 애큐러시를 가지는 정밀 진단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바이오마커 패널 검사의 정량 표준과 분석 표준 방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제가 이번 석박 통합 과정을 하면서 확보된 페이퍼와 패턴입니다. 페이퍼의 경우 현재 본 논문에 활용된 2건이 현재 언더 리비전 중에 있으며 총 3건의 스몰 그리고 몰레큘스 그리고 ACS AMI의 총 3편의 논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패턴의 경우에는 제가 서버로 연구했었던 이중재질 구조를 이용한 발수육성 방법 및 도관의 제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와 동일하게 PC 또한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위 논문에 들어가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옴니포빅 표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톡이라 불리는 스프링테일의 껍질 표면 구조는 재진입 구조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를 이용해서
혈액이나 액체가 다, 닿아서 완벽하게 젖지 않도록 하는 표면입니다. 저는 이를 모방해서 실제로 혈액이 닿아도 쉽게 반발하는 표면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보다 발전시켜서 재진입 구조를 제작하고 이를 롤업하여 도안으로 제작하였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비보에서 항응고성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각보다 발표가 빨리 끝났는데요. 혹시 강태욱 교수님, 김홍 교수님,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는 게 가장 순서일 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치고 빠지겠습니다. 예. 손원권 연구원 되게 발표 잘 들었고요. 학위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얻어서 일단 그것도 이제 나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질문을 좀, 그러니까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학위 논문이 그 박사과정에 한 거를 다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옴니포빅한 서피스는 굉장히 좋은 결과지만, 예, 전체 그 연구한 볼륨으로 보면은 렁 캔서 쪽에 서동건 연구원이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옴니포빅 서피스는 이제 논문으로 남겨두고 예, 학위에 거기 그 논문에는 아쉽지만 예, 좀 알겠습니다.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 연구 성과를 잘 얻긴 했지만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일단 구성을 좀 일반적인 학위 논문처럼 좀 잘 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구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항상 공동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 연구팀에서 얻은 데이터하고 서동건 연구원이 얻은 데이터를 좀 구별해서 그 발표나 아니면 학위 논문에 넣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오히려 좋은 연구자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이제 크레딧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서동건 연구원이 더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같이 연구하는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그 선별해서 이제 서동건 연구원이 얻은 결과 위주로만 충분히 구성을 해도 좋은 티시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저는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서동건 연구원이 이제 앞으로 본인의 엑스퍼티스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게 바이오 센서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뭐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뭐 PCA 등과 같은 약간 그 시그널을 후처리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런 캔서에 스페시픽한 사람이냐라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약간 확장성을 그러니까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센서나 이런 쪽에 좀 본인을 거기에 엑스퍼티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맞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맞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그 티시스 앞부분에 좀 쓰는 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서동건 연구원이 잡톡을 뭐 하든 뭘 하든 할 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수치 해석을 하고 싶으면 그쪽에 좀 백그라운드 그, 그 이론적인 내용을 좀 추가해도 좋고 아니면 바이오 센서라 그러면은 뭐 라만이나 썰스 외에 어떤 것들이 뭐 좀 있는지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사실 그 얻은 라만 신호를 조금 더 증폭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얻으면은 이게 더 효과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저희가, 예, 그렇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쪽도 약간 디스커션 파트에 좀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앞부분 쪽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뒷부분만 되어 있는데 사실 어 나중에 그러니까 퓨처웍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런 디스커션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제가 이제 코멘트 내지는 이제 제안 드리는 사항이고요.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뭐 여태까지 저희가 같이 해왔던 연구라서 잘 들었는데 아마 백그라운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 중에서는 처음 들은 건데 스테이징은 GC2 예, 그리고 뭐였죠? C2와 CEA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브타입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즘으로 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항목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못 봤던 데이터인데 괜찮게 잘 분석이 된 것 같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이게 좀 새로웠던 것 같고요. 리비전 중인가요? 네, 지금 리비전 중입니다. 좀 페이버러블하게 그렇게 돼 있나요? 잘못 들었습니다, 교수님. 좋게, 페이버하게 리비전이 맞나요? 일단 메이저 리비전으로 맞는데요. 어, 리뷰어들 내용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우리의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저는 잘 들었고,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잘 알고 있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옷 제대로 차려입은 거 처음 보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어요.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두 분, 네. 김영 교수님 뭐 다른 또 더 말씀 있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네. 네네네. 손홍건 학생, 예, 교수님. 강태혁 교수님 말씀 주신 거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말씀 주셨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관성 있게 하는 걸로 보면 아까 이제 옴니포비 그거는 뭐 빼는 게 맞다. 예, 예. 저희 논문에 안 들어갈 건데 그냥 이 친구 한 거라서 지금 잠깐 그냥 조금만 소개해 드린 거고 그거는 그냥 특별한 건 아닌데 아까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 바이오 센서 측면으로 가는 게 사실은 뭐 잡 필드에서는 훨씬 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강조하는 거 좋고 라만 신호 예를 들면 인핸스먼트 그것들을 어떻게 얻는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해주신 거 되게 소중한 말씀이니까 꼭 그거 다 적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우 교수님 말씀 주신 것도 다 되게 좋은 말씀이셔서 그거 다 잘 적어가지고 꼭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서동건 학생은 잠깐 좀 나가시고요. 근데 당신이 이거 나가면 이거 방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냥 오디오를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 돼. 잠깐만. 당신이 나가면 근데 지금 예, 이게 방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잠시만요, 교수님. 그 호스트를 나한테 넘기거나 하고, 예, 교수님께 제가 호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